아까 미리 출연을 했던 우리 또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네, 좀 매입했습니까? 샀어요. 지난주에? 네, 계속 떨어질 때마다 혹시 아까 돈나무님이 살 때? 1월 6일 날?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 3번인가 계속 사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언제 안 샀는지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엔비디아는 팔고 테슬라 매입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올라갈 거면 비슷한 국면에서 그러니까요. 올라갈 예, 거고 예, 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이미 작년 후반기에 아예 바닥을 좀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습니까? 바닥을 네. 어느 정도 잡았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갔지만 테슬라가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봤었어요. 하여간 테슬라 네. 반등해야지 글로벌 개미가 삽니다. 일단은 네. 반등을 대만 개미도 살고 미국 개미도 살고 그렇죠. 한국 개미도 네, 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두 분 2주 만에 보시잖아요. 전 2주 만에 뵙죠. 네. 지난주 좀 고생하셨다고. 지난주 고생했죠. 네. 지난주 고생한 그 유명한 화요일이었습니까? 예. MC 준도 고생하고 예, 우리 조경상 팀장님도 고생했죠. 오늘은 고생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좋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네. 뭐 대본이나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저희는 컴플 이슈 때문에 준비한 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좀 약간 돌발적인 상황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다 준비를 한 걸 그 흐름이 다 깨져가지고 댓글로 다 남겨서 정리를 해놨고요.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좀 패널이 좀 예능을 당한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원조 3% 스타일이에요. 네. 맞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 새 우리 프로 형님들 있잖아요. 음. 정 프로님이 가장 순한 맛이 진짜. 그거는 맞아요. 제일 그쵸? 순한 맛. 예. 가장 편해요. 방 네. 패널로서 가장 편해. 제일 순하고 단맛. 그나마 단맛. 예고 없이 등장하셔서 좀 네.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너무 물렁물렁하다는 그렇죠. 뜻일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실업률이 음. 더 낮게 나왔죠. 네. 3.5%. 예, 네. 시장은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뭐 다들 거의 아시겠지만 올랐죠, 뭐, 사실. 예, 네. 평균 임금의 둔화가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겠냐 이쪽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뭐 환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메리델리나 라파엘 보스틱 같은 연준 인사들이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좀 많이 말을 했어요. 뭐 주요 뭐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확실히 둔화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네. 최저 금리를 5% 넘어가는 금리선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좀 시장에 조금 부담일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나름 흐름이 좀 그동안 좋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좀 작년 말까지만 보면 경착륙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었는데 예, 그렇죠. 비교적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들 내지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는 표현들이 그래도 네. 좀 시장을 약간 달래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금 좋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아시아 증시라든지 지금 미국 선물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은 이따 11시에 이제 파월이 이제 연설이 있어요. 네. 주제는 원래 은행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일 건데 분명히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하겠죠. 네,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가면 이제 CPI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연착륙을 좀 전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우선은 예.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실업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줄고 있죠. 네, 이 실업이나 고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그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면 소비가 일어나야지 이제 경제가 순환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고용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네.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해도 경기가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것보다는 연착륙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고 또 특히나 지난주 뭐 고용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거는 확실하게 좀 보였어요. 지금 11월하고 12월 두 번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건 뭐 하우징 뭐 하락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걱정했던 수준만큼은 지금 지표가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에는 일단 만족을 해야 되고 네. 그 안에서 시장이 좀 멘탈이 좀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조심스럽게 안 하셔도 돼요. 화요일날 조심하게 하셔. 네, 네, 네.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얘기. 네,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작년 한 4분기부터 유럽 증시들 반등폭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보였었죠. 그렇더라고요. 네, 특히 뭐 영국은 뭐 전고점 수준까지 왔고 유로스톡스 50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 맞추기? 아니 에너지 값의 주춤? 가스값 급락. 네, 가스값 급락. 보통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경기가 이제 조금 살아날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시장을 좀 보는 시각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네. 지금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이 워낙 크니까 유럽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다니까 EU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장 관련해서 임금 상승이 한 3.4%인데 이거는 그 센터 국가들 위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네. 보통 유럽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지역이 동유럽이잖아요. 네. 동유럽은 그러니까 이 노동 임금 상승률이 두 자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네. 거기서 만들어서 다시 서유럽으로 와야 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또 압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 라가르드가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었어요.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2차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 보면은 네.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 좀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유럽이 날씨가 그렇게 좋대 따뜻하대요 지금 겨울인데. 약간 이상고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값이 빠져도 빠지니까 되게 좋은 거죠 유럽은. 네 맞아요. 예, 정말 생각 외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유럽이. 그래가지고 작년 내내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천연가스 엄청나게 저장을 해놨는데 그거 안 쓰고 있잖아요. 했는데. 예. 얼마 비축분이 뭐 5%밖에 사용 안 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 뭐 다시 살 일이 없는데 네. 꽉 차 있는 거. 네. 큰일 났네. 그 러시아랑은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중국 리오프닝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제가 한번 3%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가스하고는 별도의 문제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쪽에 오일 프라이스를 컷한다고 이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한 것들을 봤을 때 러시아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쪽에 중국과 인도를 놓고 얼마나 싸게 기름을 줄 거냐 아니면 에너지원을 공급할 거냐 뭐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급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유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뭐 작년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나 이름 까먹었다. 오일 트레이더가 중국 리오프닝하면 140달러 간다고. JP 모건인가 모건스탠에서 뭐 나왔었던 얘기가 네. 있었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으신다. 이미 거의 뭐 한번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 미국 시장 무너졌을 때 한번 내려온 거는 쉽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은 원자재는 이게 더 심할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개장 시황 때 200달러 간다는 보고서 있어서 제가 보고 200달러요? 소개합니다. 테슬라 보고서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네네. 듣다 보니까 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네. 3부까지. 예. 그래서 예. 유럽이라든지 좀 이렇게 유럽이 좀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도 있겠지만 좀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워낙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의 시장 그동안 좀 덜 하락했었고 그렇죠. 경기 자체를 보면 미국보다는 좀 약했었고 누가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살짝 옮겨가기에 좀 편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사치제 명품 관련된 럭셔리 주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유럽 증시가 올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론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약간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었으니까 그쪽에 갔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올라가면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사실 유럽의 투자 메리트를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무가치한 거 아니야? 유럽 친구들 그럼 혹시 미안해요. 중국은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은 있는데 중국?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안 좋은 관심으로 바뀌었죠. 한 2년 전부터. 사실 1년 무섭게 올라온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랬죠. 엄청 많이 올라왔지 네. 않습니까? 리오프닝 어떻게 보세요? 우리 팀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구리 가격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구리 가격. 구리 가격? 네. 구리. 구리 가격입니까? 네,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구리 가격이. 물론 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가격인데,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보통 이제 경기 민감 금속 중에 하나잖아요. 경기 민감과 관련돼서 네. 이게 원인이 중국인 것 같아서. 중국의 리포닝에 대한 중국. 부분들. 중국의 코로나 봉쇄제에 나타난 뭐 시기도 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 금속류들은요. 뭐 철광석도 그렇고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보복적 소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압력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황이면은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중국 주식이 좋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끝내야 되는 마당인데 다시 한번 돌림 노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컨텐츠 본부장님도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왔을 때 내지는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은 국면이었을 때 그 시점에서 이 보복적 소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에너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에너지 가격은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땐 그건 조금 덜한데 이 금속이나 이런 쪽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좀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가능성은 높게는 안 봐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중국이 그동안 네. 경제나 네. 뭐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네. 주식이나 좋은 분위기로 놔줬던 시간이 없었어요. 2020년 이후에 보시면 네. 보통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금리 인하를 할 때 중국은 금리 인하나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을 안 썼거든요. 네. 약간 이 화폐 시장을 약간 죄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긴축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돈 쓰려고 그러면요 자산 효과가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자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뭐 우리가 중국에서 뭐 저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대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쓸 만큼 많이 저축을 해놨을까라고 보기에는 네. 이제 뭐 부동산 이슈나 주식시장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소비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테슬라만 보더라도 가격 할인을 했잖아요. 네. 가격 인하하고 하니까 수요가 생기는 거고, 또 테슬라 브랜드가 밀린다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로컬 브랜드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소비 자체가 좀 합리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코로나 때 이렇게 돈 받아갖고 소비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원금 받아갖고 소비 막 일어나고 이랬던 것들하고는 모습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리오프닝의 파급력이 그렇게 아주 세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하나 변수이긴 하지만 네. 뭐 인당 소비 규모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런 소비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중국 리오프닝으로 급등해서 물가를 올리는 우려는 조금 덜 가능성은 많이 안 보는데 많이 안 본다. 많이 안 본다. 만에 하나라도 그 부분은 음. 우리한테 올해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럼 구리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로 베팅하는 거는 좀 무리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좀 오르겠죠. 이제 당분간 기대감이 그런데 있으니까. 저도 예. 좀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장기 시계열로 가지는 않을 것 부려 보여. 같고. 네. 내가 뭐 그거 할 줄 알았네 진짜 내가. 근데 그 말씀 하시려고 내 미리 한 거예요. 아니 그저 마트에서 파는 구리도 자꾸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마트? 예, 너구리라고. 네, 오동통통 구리. 하여간 네네. 뭐 그건 약하게 보는 거고 혹시 중국 관련주 ADR, 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의 상승은 어떻게 좀 계속 이어질까요?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포지션이 좋겠다.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심했죠 과거에. 그렇죠.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컨트롤하거나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란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중국 국가 발전에도 도움은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제가 뭐 시진핑한테 이런 말을 해도 시진핑이 들을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외부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런 산업들이 빨리 많이 육성이 돼야지 중국한테도 저는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복귀가 좀 주식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중국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 빠꾸가 없더라고요. 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쭉쭉 하는 거기 때문에 틀었잖아요. 리오프닝으로 틀으니까 쭉 가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끝없이 하다가 끝없이 하다가 틀었잖아요. 네. 거기에 오늘도 대한 입장도 항저우시하고 뭐 맺었던데 그 알리바바하고요 항저우시하고 무슨 협약 맺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젠 지원으로 틀었다. 그러면은 백이 없습니다. 쭉 갑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한번 바꾸면 한 3년은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2배 올랐어 바닥에서. 그렇죠. 아찔해. 네, 그렇죠.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사실 어제 네. 싱가포르도 가격을 내렸어요 테슬라가. 네. 근데 묻혔거든요. 네. 해서 좀 운 좋게 올라갔는데 테슬라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난주에 저 가고 나서 장혜성 점장님이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치킨 게임은 보통 우리가 사양 산업에서 네. 시장 점유율 가지고 그렇죠. 싸울 때 네. 하는 거고 네.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조금 다른 말을 갖고 왔어요. 자료를 좀 아 그럴까요? 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네, 이거는 이제 기사인데요.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 이제 바디를 만드는데 40초마다 하나씩 도색 전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게 40초마다 한 대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교적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는데 수요 감소가 원인인 건 맞아요. 수요 네. 감소가 원인인 건 맞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날 웨이보나 이런 중국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좀 많이 검색도 좀 했었고 뭐 근데 이제 실제 반응은 원래는 1주에서 4주 걸리던 인도 기간이 이제 2주에서 5주로 다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 가격 할인한 지 3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3만 대 정도 예약이 됐어요. 하루에 10,000대꼴로. 네, 첫날 10,000대 나왔다 그러고. 네. 3만 대 정도 그래서 우리 프리마켓에서 상승했었던 이유가 가격 할인했더니 효과가 있네. 라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 할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실제 가격을 내렸다고 해서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이 좀 많았었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중에 좀 크게 하락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수요는 발생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진 감소를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마진 감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어. 기가 상하이에서 일주일간 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풀로 생산한다고 하면 22,000대 정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일주일 7일 동안 일을 다 한다고 치면은 3,000대 정도 하루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럼 분당 3.5대 나오는 겁니다, 차가. 분당 3.5대. 네. 3.5. 그럼 같은 돈을 투입하는데 네. 대수는 더 많이 뽑아내는 거죠. 그 24시간 돌아가요? 3교대니까. 그래요? 24시간? 3교대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만약에 24시간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생산성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어. 같은 비용 안에서. 네. 그러면 보통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걸려요? 제가 그 통계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왜 광고 때문에 돈 주고서 자료 가져왔었다고 네. 그 디지털 미디어 광고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중국이 한 20분 한 대 나오는데 한 대 나오는데 네. 혹시 저기 뭐 현대차 생산직이나 뭐 이렇게 있으시면 관련 네. 그 네, 근무하시는 있으시면 분? 우리나라 네. 차는 몇 분마다 한 대씩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가장 포커스는 이겁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차가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지금 붕어빵 찍듯이 찍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기가 상하이가 그 공급업체들한테 올해 생산량을 50%를 늘릴 거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제가 제 트위터에다가 제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앞으로 뭐 할지 알겠다라고 했는데 한 7시간인가 있다가 가격이나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놓고요. 가격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극단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이겁니다. 어차피 고정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네.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똑같은 비용인 거예요. 외부 충격 비용인 거죠. 그쵸. 원자재 가격은. 그러면 생산하는 동안 들어가는 고정 비용 이거를 예, 말씀하세요. 이거를 줄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차량을 찍어내면 테슬라는 그걸 가지고 가격 할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와, 김철수 님이 현대차 사공장 근무하고 계신데 한 대 나오는데 68분 걸리신다고 하시네요. 68분? 네, 네. 진짜요? 그렇게 네. 오래 걸려요? 이거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소중한 정보 너무 소중한 감사드립니다. 정보죠. 정말 생생한 정보죠. 뭐 우리가 여기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자동차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네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찍어내는 속도를 빨리 합니까? 그러니까 효율을 공정을 계속 효율을 높여주는 효율시키고. 방법으로 풀 캐펙스까지 다 끌어올려 버리는 형태로 가니까 뭐 단위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고무줄처럼 조절될 수 있는 거고 정말 안 팔린다? 다 찍어놓고서 공장 안 돌리면 되니까 오히려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뭐 테슬라 차이나에서도 뭐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멘트를 했던 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비용을 고려해서 우리도 가격 인하를 한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마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마진이 좀 줄기는 하겠지만 미치고 팔거나 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파괴적인 혁신 중에 하나인 거죠. 기술로서 이런 생산 뭐 테슬라 차가 쉽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기가프레스라는 장비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저거 조립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찍어내는 형태로 하니까 이런 것들 효율이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생산 마진이 좋아졌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공정 속도라든지 이게 빨리 개선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라 보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시장에서 나중에 경기가 안 좋다고 했을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게 진리인지라 근데 이런 방식이라면 공장을 더 안 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되짚어서 거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파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파괴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마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가격을 인하해도. 네, 그 마진 말씀이신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저 마진이 감당이 되겠어? 라는 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근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최대로 1분에 한 대까지도 된다 하신 건가요? 저도 모르죠. 그 공장에 있었던 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 남들이 한 20분이라 치면 지금 뭐 68분 논란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 저분이 진짜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데. 나와 있는 걸로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하이만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네.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한 수치로 나오면은 분당 3.5대 이렇게 나옵니다. 분당 3.5대요? 네. 근데 그러면은 한 15초 한 17초 만에 한 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근데 이제 가면서 일련의 과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겠죠. 이제 그 바디인 화이트라고 하나요? 도색 안 하고 다른 것만 조립 다 하는 거 꽉 몰아놓고요. 도색 같은 거 한꺼번에 싹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그 시간이 나오는 건데 보통 이거 대수 얘네가 생산하는 대수 보시면 작년에가 한 70만 대 정도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그건 날짜 수로 나눠 보시면 딱 나와요. 날짜로 몇 대요? 365일로 나눠볼 거예요. 아까 제가 계산했었는데 72만 대 정도 생산한다고 치고 아니 그게 라인이 하나일 때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계산하시면. 하루에 1972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대수가. 그러면은 사실 저기 현대차 뭐 700만 대 만드는 거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니까 라인이 몇 개냐로. 라인은 저도 몰라요. 몇 개. 그러니까 라인을 감안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사실 현대차는 700만 대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날짜로 네. 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어쨌든 빠르긴 빠른데. 어차피 정해진 시간 네. 안에 생산하는 거니까 시간으로 어. 나눠봐야죠. 그냥 시간당 몇 대 나오는지. 네. 그렇다 한들 이게 뭐 1초 0.5초로는 못 줄어드니까 네. 공장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체 그거는 시장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까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차체 조립가 끝나는 데까지가 40초 걸리는 건 맞아요. 굉장히 그거는 짧은 맞는 거죠. 말씀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저기 송 PD 썸네일은 테슬라와 붕어빵이라는 키워드를 2개 드릴 테니까 아주 멋진 장명을 좀 해주시면 또 한번 그런 레전드 거에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또 그리고 그런 거에다가 이제 현재 리튬 정제 시설을 그 텍사스에 만들고 있거든요. 네. 리튬 정제 시설을 그러면 공급망까지 확실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EV 메이커가 어디일까? 근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메가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공급망까지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회사니까 오히려 가격 통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가격 인하가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걸 내리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본다 그러면서 그래서 역마진 전략이 아니니까 남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그냥 응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겨울이라 붕어빵이 또 먹고 싶은 그런 비싸요 요즘에 붕어빵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를 시가만. 인플레로 엄청 올랐어요. 네. 오늘은 너구리도 이렇게 올랐고.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오늘 붕어빵과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잔잔한 파도에 또 돌멩이를 던져주고 가신 우리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